우리가 6위고 프랑스가 7위고 일본이 8위예요. 와,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포버스가 발표한 이건 국가 파워예요. 파워에 대한 인식이거든. 전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하고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모습하고 많이 다른 거야. 내가 피부로 느낀단 말이야. 미국 포브스 발표한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내가 그동안 이제 한일협전 책을 썼잖아요. 그게 2021년 1월 13일이 출판 날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무슨 한일협전 이런 반응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고유명사였는데 한일협전이라는 단어가 한 몇 년 지나고 나서는 거의 이거는 아무 데서나 쓰는 보통 명사가 됐다. 그만큼 많이 용어가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박사가 그걸 지적서유권 등록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한 5년 됐잖아요. 그죠? 5년 만에 최근에는 그 사이에 여러 통계치들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방 파워 같은 것도 5위권에 든다든가 일본보다 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있기는. 국가 경쟁력은 일본보다 훨씬 높고 우리가 하여튼 그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포버스가 발표한 이건 국가 파워예요. 파워에 대한 인식이거든. 전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야, 프랑스보다도 일본보다도 더 높게 평가한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어떤 데서 뭔가를 조사한 게 아니라 상당히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과학적인 무슨 그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는 인식이고 근데 그동안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봤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잖아요. 한국은 멀쩡히 잘 있는데 항상 한국은 조그맣고 저기 중국 큰 바로 일본 대국 그 옆에 조그마한 나라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 때문에 항상 전쟁이 날 위험이 있는 나라. 그래서 어디서 왔냐 물으면 한국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사우스와 노스와 사우스 이게 항상 다가오는 질문이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했는데 이 몇 년 사이에 내가 볼 때는 4, 5년 사이에요. 내 책 내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렇게까지는 인식을 안 했거든요. 내가 피부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년 사이에 이제 한국이 급속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라 코리아 카운트가 된 것 같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이번에 포브스의 발표 아닐까. 우리가 6위고 프랑스가 7위고 일본이 8위예요. 와,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항상 겸손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꽤 많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인식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하고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모습하고 많이 다른 거야. 근데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내 주변에 아직 시원찮은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 아직도 선진국 국민이라고 보기에는 쟤 보고 있으면은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교통 문화 같은 건 아직도 멀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늘 일본보다 우리가 앞선 게 굉장히 많다고 그러지만 교통 문화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리보다 선진국이에요. 그거는 내가 장담하지. 일본에 가보면 길거리에 아무데나 이렇게 주차해놓은 차가 아예 없어요. 주차하는 순간 5분도 안 돼. 그냥 끌고 와 그래. 한번 끌고 가면 얼마나 주는지 알아요? 벌금이 30만 원 넘어요. 5분도 안 돼가지고 끌고 와버린다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알아? 그걸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맨날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신고를 해버려. 그 사람들은 철저히 신고를 바로 해버려요. 그 앞에 차를 대놓으면 그 앞에 누군가가 있잖아. 그 사람이 바로 신고해버려요. 여기에 지금 차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일본 어디 돌아다녀서요. 주차장 아닌 곳에 주차 파킹해놓은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 한번 보세요. 진짜 유행 가라면 다 길가에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일본을 아직 모르는데 이렇게 이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충분히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한국 사람들. 왜냐, 일본에 가보면은 교통문화 깔끔하지. 일단 질서 같은 거 잘 지키지, 거리 깨끗하지, 그런 인식들이 옛날에 돈 벌어먹기 위해서 일본하고 거래했던 분들은 20, 30년 전에 일본하고 많이 그때 한국하고는 이 차이가 너무 났거든. 그 인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한국의 모습은 지금 사실은 소프트 파워가 미국에 버금간다. 오히려 미국을 능가하는 게 아니냐 여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이 조그만 소국이 말이지 소프트 파워로서 선진국 프랑스라든가 남미는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도 그렇지요. 그다음 일본도 그렇고 우리 지금 BTS나 블랙핑크라든가 한번 갔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소프트 파워가 사실은 한국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게 엄청나다고 나는 봐요. 거기에다가 가장 또 인상 깊은 게 방위 산업이에요. 방위 산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그 벌써 2년, 3년 돼 가잖아요. 그 사이에 이 무기를 댈 수 있는 나라가 제대로 무기를 생산해가지고 제대로 된 무기를 제때에 납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탄약이라든가 뭐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탱크 잡는 조그마한 미사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지금 K9이라든가 K2라든가 K9은 그 전 세계 50% 이상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언제 이렇게 발전했지? 그게 유럽이 그렇게 알게 되고 전 세계가 알게 된 거야. 이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그게 전 세계 관심이 나토가 거기에다가 완전 신경을 쓰고 미국도 그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 무기들이 이렇게 성능 좋고 엄청 좋거든. 독일 그러면 전차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독일 전차보다도 우리나라 K9이나 K2가 더 성능이 좋았단 말이에요. 시험 운행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 이제 군인들이 하나 다 체크했을 때 그게 발칵 뒤집힐 거 아니에요. 그 최고였던 독일을 능가하는 탱크를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 그리고 독일은 지금 그 탱크를 만들어 달라고 5년 내 10년 걸려요. 근데 한국은 1년, 2년이면 금방 배달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 두 가지가 올 때는 상당히 인상되겠다. 그 전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팬데믹 때요. 코로나19 때. 그때 한국이 전 세계에 이야 엄청난 나라다. 이제 완전 인상 지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제일 관리를 잘했잖아. 그 키트, 뭐 검사 키트, 바이러스 검사하는 키트도 우리가 다 우리만 만들었어요. 그때 생산. 그래 다 수출했잖아. 그 우리 그 키트를 주면은 돈 주고 파는데도 고마워하고 야 이런 과정들이 그리고 우리는 그 관리를 잘했잖아요. 디지털 시스템으로 가지고 어디에 누가 지나갔고 그 사람은 옆에 누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한꺼번에 검사 받더라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다 격리하고 이런 시스템이 한국밖에 사실은 안 됐어요. 내가 볼 때 일본도 형편없었고 미국은 일본보다 더 형편없어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몇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적대시하는 이유가 그 때문에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인원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코로나가 어디서 왔냐? 중국에서 왔다. 그 미국 사람들이 중국 그러면 완전히 이게 가슴에 이게 엉어려진 거죠. 중국 얘들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가 볼 때는 팬데믹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서 그때마다 한국이 빛을 냈어요. 아주 명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프랑스보다도 높고 일본보다도 강력하다. 이런 인식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8만 대장경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거거든요. 그 8만 대장경이라는 게 목판 인쇄하긴 하지만 그게 나중에는 저 썰어 인쇄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남긴 거 아니에요. 이제 8만 대장경을 남긴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문자, 활자를 남긴다는 거고 그건 뭐냐? 지식을 남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사회인 거예요. 지식사회가 문맹이라든가 뭔가 뒤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항상 역사 속에 보면은 지식으로 똘똘 뭉친 민족이 흥하지.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 거쳐서 일본에게 식민지 당하면서 완전히 빛이 꺾였던 거죠. 그런데도 사실 식민지 시기에도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 당시에 했던 뭐 여러 가지 뭔가 붐을 타서 이제 그런 힘을 길렀던 부분도 있지만 한국이 너무 그 당시 대비를 너무 안 했던 거거든요. 1개월 당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 잠재적인 그 뭐랄까 에너지 같은 것들은 그걸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그 당시에 왔다 가서는 다들 남긴 그 기록들이 한국인들은 절대 지금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 반드시 빛볼 날이 있을 거다. 인도 타고르도 그랬잖아요. 동방의 등불이라는 얘기를 한국을 보고. 근데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처음 왔을 때는 식민지까지 당하는 나라니까 형편없을 거라고 본 거야. 그런데 삶의 현장은 진짜 대체하고 물질적인 궁핍은 너무나 엄청난데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일하는 스피드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뛰어나더라는 거야. 그리고 뭘 가르쳐 주면은 굉장히 금방 받아들이고 굉장히 아주 똘똘하고 현명한 민족이다. 지금 절대 여기에서 머무지 않을 거다. 그런 글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 해요. 서구나 많은 해외에서 한국 문화가 언제 이렇게 발전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문화가 갑자기 발전한 게 아니고 발전돼 있었는데 이제서 알려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거든. 우리는 고도의 문화를 향유하면서 고도의 문명화된 사회를 살고 있었다. 8만 대장경을 소유할 정도로. 인쇄기도 우리가 제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제일 빨라요. 그런 거 보면은 지적 산업이 이 한국 한민족은 되게 발달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은 조선시대에 뭡니까? 선비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 선비 문화라는 게 지적 산업을 바탕으로 깔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떤 사회? 사무라이 사회잖아요. 사무라이 사회하고 한국 선비 문화 이 차이가 결국은 이 학문적이나 뭔가 철학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지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한국은 이미 전통이 그런 민족인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어디 가서 무슨 수학 경시대회나 무슨 과학 경시대 같은 데 가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와서 갑자기 막 이렇게 급상승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어떤 그 재난을 겪으면서 피식민지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라든가 이런 재난을 겪으면서 팍 싸그러졌다가 순식간에 그 내재되어 있던 잠재 능력이 그냥 꼽힌 거죠. 그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은 총명하고 뭔가 뛰어난 능력을 잠재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쉽게 이제 발현됐다. 발현되는 과정 속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옛날에 우리보다 한 수 아래다. 왜냐? 유교도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 문화를 향유하다 보니까 유교라는 거는 뭔가 사회 질서가 있잖아요. 장유 질서라든가 노인을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고 뭐 이런 것도 사회 질서가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는 사무라이 사회는 그런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앞서 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동안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그게 빛을 발휘 못하다가 이제서 알게 됐다. 발견하게 됐다. 없었던 게 아니라 없었던 게 갑자기 생성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발견 안 되고 있다가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전등이 이렇게 하나가 굉장히 밝잖아요. 태양을 칩시다. 태양이 밝으면 별들 하나도 안 보이죠. 달도 안 보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은 그동안 옆에 일본이라는 큰 태양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너무 빛을 발하다 보니까 옆에 안 보였던 거야. 전 세계에서 바라보면 일본만 보였지.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 해가 뒤어지고 땅거미가 스물스물 기어오르니까 그 있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게 한국은 계속 빛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옆에 태양이라는 일본이 그때 워낙 찬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빛이 가려져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사이에 우리가 자 밑바닥에 있다 급속도로 발전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한번 식민지 겪고 내전을 치르면서 엄청나게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개발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빛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 빛을 막 열심히 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옆에 일본은 상당한 밝은 빛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의 빛은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랬던 것이 이제 일본의 빛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저녁 땅거미가 치면서 뉘엿뉘엿 어둠이 밀려오니까 한국이 빛이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한국도 앞으로 빛이 환하게 비치면 태양급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네, 경기가 어려운 거야 뭐 아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또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일단 전년 대비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약간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하락을 했고, 또 경총에서 이제 작년에 조사한 거 보면은 2025년 기업 규제 전망 조사 이렇게 했는데 올해 위기가 97년, 그러니까 외환위기, IMF 위기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단판 기업이 22.8%, 그러니까 5분의 1을 넘어갔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아무리 경기가 좋을 때도 경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고 약간 과장된 설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만큼은 맞습니다. 근데 이 경기 둔화의 원인이 그럼 뭐냐 이걸 봤을 때 뭐 내부적인 원인하고 외부적인 원인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은 외부적인 거 이제 보면요. 경기 둔화가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게 아니죠. 지금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왔고 중국의 경기 침체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독일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은 같이 경기가 어려워지는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침체가 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재편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나타나니까 세계적인 그 세계 공통의 현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세계 경기가 이렇게 무역이 위축이 된다 그러면은 뭐 세계 전체가 다 안 좋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안 좋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 충격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어느 정도 지나서 뉴 노멀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 노멀이 뭐냐면은 그동안 게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게 2001년인데,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우루과이 라운드 논의가 된 건 90년대 후반이지만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뭐 정확한 연도는 중요한 게 아니라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그 전 세계의 어떤 통합 움직임. 물론 거기서 빠져있는 몇몇 나라가 있지만 세계에서 경제 비중이 큰 나라들은 다 하나의 그 블록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미국 주도의 블록으로. 그래서 자유무역이 쭉 이루어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였어요. 우리는 태평성대라고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역사상 그렇게까지 하나의 경제체제로 들어와서 자유무역을 했던 시기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20년이라는 건 아주 특수한 시기고 원래 전 세계 경제는 항상 보면 블록화 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투기티데스의 함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트럼프 일기 때부터도 나왔었지만 중국이 기술 패권에 미국에 도전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이 투기티데스의 함정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그 2017년에 냈는데 이게 투기티데스의 함정을 이제 그 역사적으로 쭉 분석하면서 16번의 그런 함정이 나타났고 그중에 12번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졌고 4번은 그냥 냉전으로 끝났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소 냉전이죠. 또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끝나는데 지금 중국과의 이 패권 경쟁은 기술 패권 전쟁이고 아마 실제 전쟁 발발 가능성은 높지 않고 냉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지만 어쨌든 투기티데스의 함정이 지속되는 한 그러니까 그 전 세대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면은 미중 패권 전쟁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경제가 불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하고의 거래나 이런 게 비중이 없어지진 않지만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인 데를 찾아서 우리가 무역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갖다가 안보 문제 때문에 효율보다는 안보를 더 챙겨야 되는 분야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비용은 다 올라가죠. 이러한 뉴 노멀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고 이게 찾아온다 그래서 안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성장이 또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계 경제가 다 같이 겪는 현상인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만 겪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면은 이 경제 활력 저하가 아까 말한 거는 이제 그 외부적인 거고 이제 내부적인 걸로 돌아왔을 때 보면요. 경제의 역동성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가 이걸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얼리 아답터 그래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항상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오고 다른 나라는 뒤게 나왔죠. 근데 요새 해외여행 가보면 다른 나라는 다 우버 택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버 택시가 안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정보, 물론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하죠. 근데 데이터 산업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입니다. 너무 강해요. IT가 이렇게 발전해 있고 그다음에 의료도 의료 분야에 인재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데 스마트 헬스는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경제 활력을 억제하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가상화폐에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한 나라가 많지 않은데, 심지어 옛날에 도토리 시절부터, 그잖아요. 싸이월드 도토리 때부터 그걸 먼저 이렇게 익숙해가지고 친숙한 나라인데, 가상화폐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쪽에서 큰 수익을 내는 나라가 없잖아요. 뭔가 사회가 과거의 역동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원동력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인구 구조를 봤을 때는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 정말 이것도 어려운 문제를 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필요하다고 당장 돈 써서 경기를 일시적으로 올린다. 그거는 지금이, 그러니까 오히려 97년도 외환위기 때처럼 자금 경색이 왔을 때는 오히려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전부 근본적인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증가라는 거는 사실 또 큰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경기 회복, 단기적인 경기 회복보다는 좀 뭔가 장기적인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좀 규제도 완화하고 또 기업 환경을 좀 강화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나 뭐 중국, 일본 할 거 없이 기업 지금 전략 산업들,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몇몇 전략 산업들에 대해서는 뭐 시설 투자한다 그러면 아예 현금으로 꽂아주고 막 이래요, 돈을. 지금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그게 아름다운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잠깐 이름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나오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지원도 부족한 거거든요. 모든 기업을 다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나라하고 있을 때 아까 말하신 무역을 할 때도 초크 포인트로의 중에 일부가 될 수 있는 게 반도체 같은 거거든요. 배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 좀 경제의 활력이 좀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돼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한국에 희망이 있을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과거하고는 많이 다른 게 우리나라가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왔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는 늘 어렵다는 얘기 많이 했고 80년대에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90년대 들어가서 중국이 이제 세계 무대에 경제 무대에 이제 무역하는데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넛크래커 얘기가 나왔어요. 이 기술로는 일본을 쫓아가지 못하고 가격으로는 중국한테 뒤처진다. 그러면서 가운데 끼어서 이제 호두까기 개념처럼 넛크래커가 된다. 넛크래커 얘기 상당히 오랫동안 나왔었죠. 그리고 실제로 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겪고 이제 우리나라 발전은 끝났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가 있었지만 정말 그게 고개사가 줄을 타듯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정말 몇 안 되는 예외적인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90년대에서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산업 전체가 아니라 산업 중에서 일부 품목이라도 찾아보면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상당 부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산업 전체로 봤을 때도 조선이 같은 경우도 있고, 반도체 중에서도 그 파운드리 쪽은 아니지만 역시 그래도 메모리 쪽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배터리나 상당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K컬처 그래가지고 과거에 없었던 또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어렵다 하면서도 또 뭔가가 나타나곤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것만 볼 거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렇게 해온 거를 보면은 앞으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97년보다 더 힘들다, 이제 완전히 옛날에 하던 걸로 먹고 산다. 아직 그런 정도까지 온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건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기업들도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오고 그러지 않냐 그러는데, 실제로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오래된 기업인 건 맞지만, 그 기업들의 주력 상품들이 과연 오래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SK 옛날에 선경까지 카세트 테이프 만들고 섬유 만들고 이러던 회사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로 가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껍데기는 같을지 몰라도 실제 내용은 달라져 있고요. 조선산업 같은 경우도 80년대에는 가격 경쟁력으로다가 버텼던 나라지만 지금은 품질로 세계에서 이제 거의 최고 수준이 돼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거 외에도 이제 자잘하게 보면은 더 품목 단위를 더 낮춰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이렇게 기업 활력을 살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요. 네. 대한민국 부동산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근데 저는 부동산 양극화가 꼭 그렇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의 국제 경쟁력하고는 직결되는지 그거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유보를 하겠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거는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지방의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어서도 더 이제 도시에 몰려 있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서 이제 대도시에서 일하다가 나이 들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분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낙향하면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낙향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흐름이 바뀌는 건데 원래 다른 나라를 다 가보시면요.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하는 나라도 가보면 시골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도시에 몰려 살죠. 근데 우리나라는 1970에서 80년대까지 보면 시골에 가도 사람들이 다 있고 마을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에 농업 위주의 국가였다가 이게 중화공업으로 탈바꿈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땅을 좀 비효율적으로 쓴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 흩어져 살았는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이고 환경에도 더 나쁘고 에너지도 더 많이 소비합니다. 그리고 면적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미 젊은 인구들은 많이 줄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도시 집중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글쎄요. 그게 오히려 도시에 집중되는 게 자원이나 환경 쪽에서도 더 도움이 될 거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지방을 좀 통폐합하는 것도, 그러니까 왜 일본에서도 시정촌인데 촌은 이미 많이 통폐합을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리단이나 이런 거는 조금 통폐합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또 굉장히 반발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시골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또 그쪽에 이제 계신 분들은 그러면 거기 통폐합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생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공해나 그리고 길도 내야 되고 이렇게 자연 파괴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쪽에 또 인구가 사는데 억지로 통폐합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거의 버려진 땅이 되다시피 하는 지역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가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행정구역 조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대도시 집중은 더 심화되고 집값도 더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한다고 과연 막을 수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는 지방에서도 몇몇 개 메트로폴리스화를 하는 거죠. 뭐 서울 외에도 부산, 뭐 대전, 광주 뭐 이런 식으로 대구 이렇게 해가지고 메트로폴리스화를 하고 그 지역에 이제 좀 농어촌 지역 중에서 행정구역도 일부 통폐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나마 그래야지 그 지방 도시들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지.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지방 내에서 자체적인 균형 발전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매력도가 더 떨어집니다, 도시에. 제가 이거를 지자체에 갔을 때 한번 본 건데 어느 지자체인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갔는데 그 지자체 안에 있는 학교를 원래 도심에 있는 거를 외곽 지역으로 옮겼어요. 최근에. 예. 옮겼는데 거기 학교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정말 PC방, 당구장, 음식점 아무것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앞에 나가면 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목요일이 되면 싹 빠져서 학교에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원래 도심에 있던데 그래가지고 대학가 상권이잖아요. 사라진 거예요. 도심에 있을 때 병원도 있고 뭐 극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학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도시 자체의 인기도 떨어지고 학생들도 불만이 많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게 사실은 정치 때문인데 거기서 공천을 받으려면은 각 지역별로 마을별로 내가 여기다가 뭘 유치해 오겠다, 여기다 뭘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논바닥에다 지은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두 마을의 경계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몇 명, 이쪽에서 몇 명 이렇게 와가지고 거의 고용도 해주고 학교 안에 이제 필요 인력으로 좀 고용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간 건데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균형 발전을 이렇게 되면요. 그 도시의 매력은 더 떨어집니다. 예. 오히려 더 집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지방 가다 보면요. 정말로 논에 갑자기 어울리지 않게 대리석으로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놓은 무슨 문화공연센터, 무슨 뭐 박물관 이런 식으로 저게 여기에 왜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게 잘 지어놓은 건물들이 정말 논바닥에 있어요. 이것들이 왜 그렇게 생겼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는 게 과연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저는 제가 지방에 메트로폴리스화를 해야 된다. 한번 이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 했다가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외에 그럼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제시해보라 그러면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다 인센티브를 줘서 살려야 된대요. 근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지방도 지방 나름대로의 매력을 살릴 수 있게 그래도 몇몇 군데로 메트로폴리스화를 하고 나머지 농어촌 지역을 차라리 좀 비우는 식으로 가는 게 그게 환경에도 좋고 에너지 사용에서도 그렇고 뭐 행정 관리에서도 그렇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좀 이쪽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좀 어떤 정치적인 거를 떠나서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서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그런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